시작했어요.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백만소리농원 남한수 소장님의 실습으로 해서 지금 곰뱅이 발효톱밥 만드는 과정을 우리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실습 교육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백만소리 남한수 소장님과 정팔 대표님 같이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현장 직접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이쪽으로 오셔도 되니까 본인 상황 여건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 선택해서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을 맡아주실 남한수 교육을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톱밥 발효 실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발효 톱밥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우리 주식,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 주식의 중요성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흰점박이 포모주들이 먹을 때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안전성, 결국은 또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안전성까지 가져가는 그런 단계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 혹시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긴장도 되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영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준비한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짝짝짝짝. 혹시 이제 클로즈업 되면 네. 클로즈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자님 가까이 오고 싶으시고 일단 간단하게 봤을 때 이 참나무 톱밥, A사, B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섯, 돼지, 이게 이제 버섯을 다 따고 나온 폐돼지인데, 저희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경기도, 경북 이런 쪽을 보면 이 폐돼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폐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자가 들어가는 것은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자원이 아니고. 이 폐기물이 자원으로 가려면 조금 이제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전성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지금 발표들은 나왔어요. 근데 자원 자체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농가에서는 먹여도 되겠죠. 농가에서. 근데 소비자들이 과연 이렇게 식용곤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폐돼지를 먹이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것을 선호할지,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폐돼지의 양분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양분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해봤죠. 사용하는데 테스트는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지금 시중에 이 폐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톱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약 한 30리터 정도 되는 포대 여기에 담아가지고 약 한 4,000원에서 5,000원 또는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저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걸 사육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 결국 먹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좀 굵은 톱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얘네들이 100%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100%를 못 먹다는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 비율이 약 한 4분의 1 제가 해봤을 경우 오, 맞네요. 네, 4분의 1 정도를 버린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 좀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이제 인건비가 발생하고 또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다 보니 그런 과정들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가자분. 그리고 여기 이제 생톱밥, 이게 두 군데 다 참나무 톱밥 100%인데 여기가 제가 비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사는 조금 거칠어요. 네. 그리고 입자가. 제가 나름대로 입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참나무 보면 그 피 있죠? 이 피복이 안 됐어요. 피복까지 여기 지금 같이 분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피복 같은 경우는 발효가 잘 안 돼요. 문제는 우리 그 참나무 밖에 이렇게 야적에 있는 거 보면 나무는 썼는데 피복은 그대로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피복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사.
이 A사는 이제 제가 식용곤충을 시작하면서부터 써온 업체고, 이 업체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는 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톱밥의 종류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톱밥의 형체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주는 거죠. 이런 단계들이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 몇 년간 거쳐갖고 이 회사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선호하는 A사 톱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는 없어요? A사를요? 네. A사는 제가 따로 이렇게 문의 주신 분한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사를 제가 요구하기 이전에 일단 입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저희하고 조금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통화를 하고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해봤는데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면으로 봤을 때도 B사가 조금 더 가격이 비쌌어요. 군뱅이 품질은 사육에 떨어지는데 군뱅이 사육에 입자 크기가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군뱅이는 그 말 그대로 작아요. 우리 손가락 2매듭 내지는 3매듭 정도의 크기다 보니까 구강 구조도 작겠죠. 반면에 그 장수군뱅이 유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 아니면 이러한 입자들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흰점박이 꽃무지는 이걸 다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1년짜리하고 가리는데 4년짜리하고 보면은 이 크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좀 굵은 것도 4년짜리 먹을 수 있는 건가? 못 먹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육해 본 결과상 못 먹고 다 올립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 먹었던 것들을 잠깐 유충을 보여드릴 텐데요. 선생님 이거 또 풀어주실 좀 될까요? 네. 여기를 잠깐 와서 보십시오. 여기를 와서 보시면 일단 훈미처럼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그죠? 이게 흰점박이가 먹고 난 분변입니다. 근데 이 분변이 나오기 전에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꼭 좁쌀만한 쌀알 같은 그런 느낌이죠. 분변을 먹기 전에 톱밥 발효해 놓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아주 이- 곱네요. 이 상태의 먹이를 최종적으로 먹고 이 상태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수확이 가능한 시기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뒤집게 한번 볼게요. 아무런 이물질이 안 나왔죠. 예.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그렇다면 네. 먹이만. 그렇죠. 분변이고 이제 톱밥에 이제 조금 남아있는 성분들인데 100%는 먹지를 못해요. 어차피 그 가려서 먹어요 이거를. 가려서 먹지는 않는데 일단 입자가 굵으면 물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 밀어서 올려버립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똥을 싸고 생활을 해요. 밥도 먹지만 소화도 시키니까.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분변이 우으로 싹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밑에는 먹이가 있고 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미량이지만 가스도 발생을 할 테고 쟤네들도 나름대로 악취가 생기잖아요. 방귀도 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체계가 잡혀 있어요. 질서가. 제가 사육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리빙박스가 제가 지금 40리터짜리를 쓰고 있는데 층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약 한 2, 3단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육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강자, 큰 아이들은 가장 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강자가 가운데 가 있어요. 가장 약한 약자들이 상층에 가 있어요. 먹을 게 없는 데 있네요. 쉽게 해서 힘에 밀리. 강자한테 밀리니까 살기 위해서 상층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사육통에 넣으면 위에 부분부터 먹으면서 밑으로 들어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변만 위로 올라오죠? 그것을 아이들이 올라와서 편을 놓고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앞으로 이제 그 흰점박이 꽃무지라든지 장수풍뎅이 이렇게 사육하는 것을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건데 그 모습 보면 장수풍뎅이는 위에서 노는 모습들이 잘 보여요. 흰점막이 꽃무지는 드물어요. 거의 밑에. 근데 별을 위에 가서 보고 내려가요? 네.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이 안에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봤지만 안에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질서가 잡혀 있던 거예요. 제가 다른 통을 한번 열어서 그 질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쪽 와보시게. 진동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움직여버리니까 다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는 큰 유충들이 있어요. 상단부에 작은 유충들 보이시죠? 아, 보이시죠?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가면 라이브 방송 등치 찍고 큰 있어요. 친구들한테 물리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먹이 습성을 하다 보니까 입 구조가 움직이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은 물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가장 강한 친구들이 남아있고 여기 안에도 질서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우리 저 상류층 사회가 있는 것처럼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도 소리에 민감한 외부 충격에도 민감하고 제가 노크를 하면 얘네들은 반동을 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육장은 어느 정도 조용한 공간, 예를 들어서 주변에가 철길이 있다든지 비행장이 있다든지 그러면 산란율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크는데도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현장들을 제가 조금씩 받아서 봤을 때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저희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상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외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충격이 있는지 바닥에 진동이 있으면 얘네들은 그 진동을 다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잘 안 커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사육장도 문 쾅쾅거리면 얘네들이 다 듣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옮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보신 겁니다. 이 질서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사육통을 보나 제가 인위적으로 낚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같이 이지연님 안녕. 넣는데도 반가워요. 먹이 움직여서 밀려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걸 넣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8월 19일 알이라고 표기했죠. 이날 세팅해 놓은 게 이제 수확하려고 지금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확할 때 보면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곧 3개월 되네요. 그러면. 네. 아니죠. 이제 2달 됐잖아요. 2달. 네네. 2달 됐죠. 한 60일. 좀 늦었죠? 네. 좀 늦다 보면 아마 번데기 튼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 통에도 저희 하나는 언뜻 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제 오늘 작업을 하려다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않고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똥이랍니다. 똥. 곰뱅이 똥. 잠깐만 이제 현장 와서 보시게요. 사실 그동안에 사육통에 넣었을 때 얘들이 똥도 싸고 먹이도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가려서 이게 먹는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네. 조금 있다가 각 주별로 제가 이렇게 체란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는 알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수확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공장이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아, 그건 그 사이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아, 그리고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주십시오. 수확 내가 할 시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늦추면 이런 식으로 번데기를 틀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집을 지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톱밥을 가지고 네네. 누에꽃이 만들듯이 이렇게. 네네. 본인들이 짓습니다. 이거 완전 과학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멋있어요. 수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지금 여기 보면 변이를 했잖아요. 올라. 올라라. 그래가지고 성층으로 안전 변이를 합니다. 얘들은. 아, 저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번데기 같은 모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알바지를 제가 일주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주일 하는 이유는 제가 다음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정확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톱밥 만드는 왔기 거죠. 때문에 톱밥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네. 군뱅이 사육의 톱밥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일단 군뱅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게 한 70%. 70%를 이야기했던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들이 유충들이 먹고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얘들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이렇게 케이지 안에다 놓고 키우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효가 안 된 톱밥을 여기다 넣었다면, 저희 지금 실 온도가 26도, 27도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뚜껑까지 덮게 되면 여가 한 29도,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다면 수분을 가했을 때 이게 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발효가 됩니다. 그냥 온도가 높아지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효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잘못돼 버리면, 여기서 재발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폐사를 하거나 아니면 못 먹거나, 이제 발효 덩어리 안으로 들어가면 얘들은 이제 죽기 때문에 발효를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뚫고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도 이제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99%는 저렇게 안전하게 생산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재료 같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떠나서 이제 발효를 이제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제가 장비로 원래 발효를 하는데 오늘 수업이기 때문에 장비로 못하고, 일단은 저희 교육생들이 계시니까 교육생들하고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 과정이 제가 처음에 할 때 장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할 때는 이런 다라이도 써봤고, 아니면 저희가 모래 친 거 아시죠? 옛날에 세면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삽질을 하는 거, 그런 과정도 해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이 힘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도 본인이 하기 싫어져요. 제가 곤충을 지금 8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니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 일 같으면 하지 마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늙잖아요. 아, 젊어지신, 지금 얼굴이 젊어지신 게 혹시 그 즐겁게 일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있지만 곤충이 갖고 있는 특성이 피부 노화라든지 노화 방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저희 곤충들이 인체에 왔을 때 좀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네. 사모님 덕분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재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재료들을 그 전에는 오픈을 안 해줬었어요. 왜냐면 이 재료들은 제가 한번 발효를 하게 되면 약 한 3개월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발효를 끝낼 때까지.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착오를 가졌어요. 시행착오를. 그리고 나서 지금의 레시피를 갖게 된 것까지는 약 한 4년 정도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반 연구소 같으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효라는 기간이 있고 어떠한 그 외부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이런 걸 봤을 때에 제가 1년에 발효를 하는 게 약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거든요. 그 발효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조금 이따 제가 발효장이랑 보여드릴 건데, 이 발효는 지금은 내가 전라북도에 어느 정도 오픈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교육은 안 해줘요. 레시피만 주는 거죠. 본인이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근데 그것을 줘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일단은 어떠한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선도농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레시피의 형식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와요. 아무리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아주 환경을 가서 보면 달라도 뭔가가 다릅니다. 뭔가가. 그래서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레시피를
오픈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톱밥이고요. 그 다음에 톱밥에 들어가는 이제 다른 기타 물질들이 20%를 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밀기울 함량, 아니면 대두박 함량, 아니면 뭐 설탕, 아니면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톱밥이다 했잖아요. 그 기타 20% 들어가는 것은 꼭 20% 넣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10%를 넣어도 돼요. 좀 더 넣어도 돼요? 좀 더 넣어도 돼요. 근데 더 넣으면 일단 비용 상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적게 넣으면 아이들 발육 기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네. 훨씬 길어져요. 이게 최적의 지금 제가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수업 시간에 누가 휴대폰을 켜놓는겨? 아, 강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톱밥을 한번 교육생들하고 같이 해보면서 느낀 점 아니면 필요한 점 여러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죄송한데 그 일회용 장갑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기. 기왕이면 여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게 비율이랑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비비고 교육생들이 비비실 겁니다. 톱밥 한 포가 몇 킬로예요, 그게? 평균적으로 한 20kg 정도 되고요. 톱밥은 수분 함량에 따라 무게는 달라지기 때문에 무게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부피. 네, 부피로 보고 있고요. 무게는 이제 수분 함량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나무를 빠게 되면 수분이 많을 테고 조금 마른 나무를 빠게 되면 수분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게로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톱밥을 붓고 장갑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장갑 좀 주세요. 아, 습을 과하지 않은 톱밥이네요. 일회용 수분량이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돼요? 이것은 아마 5% 미만 나올 겁니다. 네, 말라가지고. 수분 축적이 일단은 여기 남아있는 톱밥도 여기에 같이 넣겠습니다. 잠깐 비교. 이게 여기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색깔이 다르네요, 살짝. A사, 네. B사. A사, 이게 B사. A사, 이게 네. B사. 아, 제가 피를 안 뱉겠다겠죠, B사는. 예. 그래서 색깔이 좀 다릅니다. 예. 네. 그 넣어도 상관없나요? 상관은 근데? 없습니다. 근데 부었을 때도 입자 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확실히 입자가 다르네요. 네. 표시가 나죠. 나쁜 톱밥이죠. 저게 저기 발효가 다 끝난 다음에도 이 그 검은색 여기에는 재료가 소매피고요. 이 소매피는 이제 국내 그 밀입니다. 수입 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국내산 밀을 쓰고 있고요. 재료를 쓰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싼 것도 좋고 기타도 좋아요. 근데 저희는 식용곤충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본인이 검사를 못 해보면 이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분표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실 거예요. 이게 톱밥 한 포에 약 한 20kg 정도 잡았을 때 제가 이걸 임의적으로 1kg를 달아갖고 왔어요. 1kg.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달아갖고 미리 왔습니다. 그리고 밀기울 여기 있는 1kg. 게 대두박이고요. 대두박 같은 경우는 콩기름을 짜고 나온 거라든지 이런 부산물이고 이 대두박이 들어가는 것은 단백질이거든요. 그건 몇 살아있는 곤충이 먹다 보니까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밀결을 넣는 것은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톱밥에도 식이섬유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발효를 할 때에 이러한 부산물들이 들어가줘야지 미생물이 발생이 많이 원활하고. 됩니다. 그거 대두박은 지금 그램 수가 얼마예요? 500g을 선정했습니다. 500g이면 네. 톱밥
톱밥 한 포당. 그다음에 미강은 1kg, 유두박은 500g. 제가 이제 다음 넣는 게 이제 설탕인데, 설탕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흰점바위 꽃무지 특성상 딱정벌레들이 원래 참나무 수액을 먹고 자연에서 컸거든요. 그 참나무 수액을 보면 새콤달콤해요. 근데 저희가 새콤한 것은 넣어주고 달콤함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습니까? 설탕은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저기 뭐 마트에 있는 그 설탕인 거예요? 네네네네. 일반 설탕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흑설탕 쓰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흑설탕도 써봤지만 백설탕이 좀 더 낫더라고요. 단가 측면도 있고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흑미를 흑설탕을 넣었을 때 뭐 특이한 점을 해봤어요. 특이한 점을. 그래서 저는 그냥 백설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얼마나 돼요? 백설탕은 제가 방금 한 200g 정도. 아, 백설탕 200g. 네. 한 포.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은 보통 혼합률이 한 50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미생물 그 500대 수치를 1.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넣어줘도 미생물은 괜찮습니다.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인가요? 이것은 저희 장수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받아갖고 온 건데 돈은 하나도 안 들였어요. 어떤 근데 미생물? 과거에는 제가 이 미생물을 샀었어요. 500ml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아실리스균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서 농약사에서 썼었는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 톱밥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기에 우유도 넣어본 적도 있어요. 칼슘 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발효 이런 것 때문에 넣어봤는데, 여기 미생물에는 저희 센터에서 옹균이라 해가지고 바실리스균, 효모균, 그 다음에 유산균 이 세 가지를 혼합해 놓은 겁니다. 가지고 이걸 넣었을 때 제가 사육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기존에 그 미생물 넣었던 거하고 안 넣었던 거하고 차이를 봤을 때 그것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곰뱅이 사육 그 환경이나 이 크고 자라는 거에 영향이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그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지금 드신 건 물이에요? 지금 이건 물이고요. 그다음에 물이 중요성도 있는데,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지하수를 쓰는 게 맞고요. 수도는 이렇게 이제 화학적인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저는 이제 비춥니다. 일단은 이게 지하수가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하수가 있는 분이면 지하수를 쓰시는 게 좋아요. 미네랄 성분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도 계곡물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계곡물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고생해서까지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자기 농장이라든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원합니다. 근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금속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성분 검사를 센터에서 다 해주십니다. 물을 가지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수준의 그 성분들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분명히 센터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여사님들이 한번 이걸 뒤집어 보시게요. 수분 함량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나요? 수분 함량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 7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는 판단을 못 하잖아요. 70%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톱밥이 너무 건조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발효하는데 이제 배합기에 돌렸을 때 충분한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이 톱밥이 전체적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 밖에 이렇게 물이 묻었다고 해서 물을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영상으로 잘 안 보시겠지만 톱밥이 희끗희끗합니다. 가까이서 와서 보시면 제가 물을 막 부었잖아요. 그래도 희끗희끗해요. 이 하얀 것은 물을 아직 안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비비게 되면 이 하얀색이 없어져요.
근데 물 투입하는 그 단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도 이렇게 손으로 비빌 때 그걸 못 잡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물을 부어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 다 된 단계에는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요? 그 색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장화 끼시고 이거 한번 같이 비벼보시게요. 느껴보세요. 이 작업을 손으로 해야 될지 천천히 번지니까 천천히 해보시게 시간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손으로도 하고 삽질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식용곤충이 2016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좀 확보가 됐고 식용으로 등재된 해가 2016년인데 그 전환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농가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생존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먹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빼질 수 없는 게 이 먹이입니다. 그리고 수작업 한 거하고 기계를 이용한 배합기 작업한 거하고는 수분 함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은 물이 많이 가고요. 어느 곳은 물이 또 안 갑니다. 그리고 배합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근데 배합기를 활용하게 되면 배합기는 어찌됐든 뭐 전기적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돌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수분을 잘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합기가 제가 물을 안 넣어줘도 어느 정도 돌면 자체 수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배합기 지금 1회 배합을 해가지고 배합비를 넣어줬을 때는 제가 쓰고 있는 장비로는 약 한 7분 정도 제 그 물 나오는 그 힘이라든지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약 한 7분 정도 넣어주는데 제 배합기에 들어가는 톱밥이 생톱밥이 13포가 들어가요. 생톱밥 13포. 네. 그래가지고 배합비를 돌렸을 때 약 한 7분. 네,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톱밥의 수분 함량에 의해서 어서 오세요, 김정남님. 2분 이렇게 짧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6분, 7분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나는 5분 됐는데 떡이 지지? 그것은 결국은 톱밥 수분이었거든요. 다른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톱밥의 수분 관계를 잘 아셔야 되고 잘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수분이 막 떡이 돼서 오지는 않아요. 저희 톱밥이 올 때게. 근데 이제 생나무를 이렇게 파쇄를 했던가 아니면 그 공장에서 뭐 이렇게 비를 한번 맞췄다던가 이랬을 때 수분이 좀 과하게 많은 거지. 보통 벌목을 하게 되면 가을 이후 낙엽 떨어진 이후에 벌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물 흐름은 멈춰 있어요, 나무에. 그래서 바로 파쇄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분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푼에도 손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제대로 섞여지지도 않고 솔직히.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비비니까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 그 모래 치는 것처럼 예. 그렇다면 저 혼자 이렇게 막 치고 갑니다. 그릇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치고 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돌아가서 다시 또 치고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했을 때게 그 인력 대비 효율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라이가 좀 컸다면 편할 몇 켜에 더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엄청 반대로 이것을 비볐는데 이걸 또 어느 마대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설 공간에 넣어야 되니까 또 퍼내야 돼요. 네. 이러한 작업들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대로 섞이지도 않고 사실. 네. 예, 우리가 이게 뭐 밀가루 반죽 같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면은 아 이게 제대로 반죽이 됐구나 하는데 이거는 전혀 안 섞인 톱밥하고도 크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물만 먹으면은 사실. 네네네. 어떠한 물질이 들어갔는지도 구분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이 안에는.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이 톱밥의 수분 양을 손으로 직접 체크하자는 네, 의미잖아요. 거부해야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이것은 조금 꼬실꼬실한 상태고요. 지금 그리고 톱밥이 100% 물을 흡수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얗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분 함량을 이렇게 보통 체크한다 과정했을 때 살짝 지워보세요. 조금만 딱 지워보시고 그냥 이렇게 풀어져 살짝, 버리잖아요. 예, 살짝 지었다가 피면 보통 두세 조각으로 쪼개져요. 이 정도면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근데 두 개로 쪼개진다 아니면 이렇게 한 개로 쪼개진다 아니면 물이 흐른다, 이건 과도한 거거든요. 이렇게 꽉 지어봤을 때 물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이제 발효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물이 다 흘러내려와요. 다 흘러내려게 되면 영양분도 다 흘러서 내려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물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적은 물, 이거는 좀 수분 함량. 적은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배합비처럼 제가 이렇게 막 비비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제가 이렇게 막 비비게 되면 이 하얀색이 점점 없어져요. 육안으로는 바로 안 나타나는데 이게 1분, 2분 지나면은 이 하얀색이 없어져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힘들거든요. 이걸 막 비벼주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물 배합은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는. 네네. 배합기에 넣으면 이 물은 어느 정도 맞아요. 이 현 지금 상태가?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네. 이게 더 안에 배합기에서는 나왔어가지고. 기계에서는 제가 물리적으로 뭐 10분이든 20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계에서 돌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 10분, 20분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거 1시간 정도 저희가 젖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젖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에만 이렇게 지금 좀 만졌어요. 밑에는 아마 생톱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일단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힘든 과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박스 키우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kg 한 포를 넣었잖아요. 이게 내가 조금 전에 40리터 사육함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여기서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톱밥 가지고 발효가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유충을 넣어줬을 때 여기서 생산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꽃뱅이 생산량이요? 네네. 나는 여기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 가령. 퀴즈. 네. 맞추면 뭐 주나요? 맞습니다. 저 하트만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리빙박스에 몇 개가 나눠지나요? 한 3,000마리 정도? 일단은 아니, 맞죠. 이게 리빙박스 몇 개 담을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그게 이제 3개 관건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3개요? 네. 그러면은 한 1,000마리 정도. 그 정도. 1000마리? 1,000마리? 다음 선생님. 1000마리? 1500? 선생님. 집에 박스당 한 200마리. 그렇죠. 박스당 200마리. 정답. 한 200마리 잡으면 되죠. 그다음에 저쪽 그 선생님은 1.6kg, 1.8kg. 1.8kg. 응. 그러면 1.8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박스당 한 600g 나와야 되잖아요. 600g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를 내가 전체적으로 생산을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마리당 2g을 기준을 잡았을 때 3g까지는 좀 크다고 보고 2g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약 한 300마리가 들어가야 돼요. 한 통당 300마리면 쟤네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힘들어하고 가장 제가 좋았던 게 한 180에서 200마리 정도 이게 버리는 거 없이 잘 먹고 잘 균일하게 소화했던 크는 것이 거. 약 한 180에서 200마리 이 정도를 이제 중량으로 달아봤을 때 약 한 350에서 400 평균적으로 보는 게 그다음에 조금 관리를 잘해서 잘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약 한 500g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20kg 한 포 기준을 잡았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약 한 1kg 생산을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kg 생산을 봐야지만이 내가 저 톱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몇 킬로 정도 생산하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측도 못하는데 내가 생산량을 어떻게 맞춰? 이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목적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지만
어느 기업에 단체로 모여서 납품을 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몇 킬로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는 내가 어느 정도 납품 가능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뭐 몇 킬로 나올 거예요. 이것은 현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마리당 개체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이들은 안 큽니다. 서로 먹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데 여기 200마리라는 게 네. 아주 막 그 1년짜리도 뭐 있고 뭐 3년, 4개짜리도 있고 한데 어떤 네. 거를 기준해가지고 200마리를 쉽게 얘기해서 200마리 정도가 이제 알이 그 정도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200마리 전체적으로 잘 큽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알이 뭐 50마리, 100마리 있잖아요. 더 잘 클 것 같죠? 안 커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 톱밥에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서로 어느 정도 어울려서 움직여주면 통기성이 확보가 돼요. 통기성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발효가 조금 덜 됐더라도 안에서 재발효가 안 일어나요. 근데 너무 개체수가 작으면 여기에는 발효는 끝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 분변토도 발효가 되거든요. 먹고 이렇게 소화내는 것도. 근데 개체수가 작으면 일단 통기성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군데는 뭉쳐버려요. 뭉쳐버리면 그것도 그대로 버려야 되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안 크고. 근데 개체수가 적당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분변토가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뒤집어 봤을 때 남은 잔여물도 얼마 없었고, 걔네들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 맞다는 거거든요. 개체수가. 그리고 크기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곤충 사육하는데 조금 더 쉬운 그런 방법일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농장들도 이렇게 견학도 해보셨을 테고, 아니면 선진지 견학도 가보셨을 테고, 다른 유능한 박사님들 말도 들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님들하고 저희 이제 대농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박사님들은 수치상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케이지에 넣어놓고 연구 데이터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대량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사육 현장, 이 현장은 저희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들하고 저희들하고는 항상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박사님들이 필요한 게 현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은 이분들하고 소통점이 그런 점이구나, 그런 거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비볐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배합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합하는데 발효장하고 이런 이제 장단점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지금 이번에 하신 게 1차잖아요. 네. 보통 3차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차 때에 첨가제하고 2차 때에 첨가제하고 또 3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좀 알려주시면 안 제가 될까요? 나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육통에 200마리를 넣는다고 했을 때요. 네. 그걸 넣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성충으로 네. 알 생산량. 성충 한 마리가 몇 개 알 날 거라 생각하고 성충으로 넣으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농장에 있는 배합기보다 조금 커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13포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물 양이라든가 그 첨가제 양이라든가 이게 좀 더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 비율만큼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배합기가 제가 원래는 조금 더 작은 걸 갖고 있다가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2번, 3번 이렇게 간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더 큰 배합기로 바꿨는데요. 이 배합기는 1.3 제곱 정도 되니까 이게 키로수로 본다면은 약 한 400~500kg 그 정도 용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게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톱밥이 약 한 8포 생톱밥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가 지금 톱밥을 지금 발효 톱밥을 안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근력이 딸리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투척을 해야 되잖아요. 이 투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버겁습니다. 발효를 한번 시작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톱밥을 500포를 가지고 해요. 이 500포를 쉽게 해서 3일 만에 끝내야 돼요. 작업할 배합을요? 때.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1차 작업이었고요. 2차 작업은 이틀, 3차 작업도 이틀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기타 이제 쉽게 해서 발효제라든지 아니면 소매피라든지 대두박이라든지 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분이 들어가면 나무가 조금 부러져요. 그래서 톱밥은 실질적으로 적재를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양이 적재가 돼요. 예를 들어서 13포 넣었다고 해서 13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약 한 16포 그 정도씩 나옵니다. 그리고 톱밥은 부피가 크게 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재를 했을 때게 오뚜기예요. 이게 동그랗게 나와버리면 적재가 많이 못 돼요. 그래서 적정한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저희가 작업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이 돼요. 이 배 나온 사람들끼리는 마주치면 이렇게 튕겨 나가고 이렇게 조금 날씬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또 허그가 되는 것처럼 이거 적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뚜기가 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적재할 때가 더 힘들어져요. 일단 적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발효가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픈해드렸던 거고요. 뒤에 보면 현재 온도계가 지금 가리키는 게 7번 방인데 지금 현재 26.3도예요. 마지막 지금 잔열을 지금 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약 한 8단 그러면 4개로 쌓기 때문에 48, 32, 3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분 함량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이것을 그리고 적재하기는 무리라는 거죠. 저도 무리가 많이 옵니다. 이걸 작업을 했을 때는. 수분까지 하면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약 한 35kg에서 40kg는 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무게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거 한 포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마지막 3차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초기에 우리가 했을 때는 황토색이 나왔잖아요. 근데 2차 과정에서 색깔이 좀 달라지고요. 3차 과정을 하면서 색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색깔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뭐 거름 냄새가 난다, 아니면 뭐 하수구 냄새가 난다, 상쾌한 훈이네요. 아니면 나무에 정말 좋은 향, 이런 향이 난다. 이런 향이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 썩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기타 냄새가 났다는 것은 얘가 발효가 안 되고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마대를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이 마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마대의 중요성도 아셔야 돼요. 이 마대가 숨을 안 쉬면 이 안에 있는 발효 원료들이 다 썩어버려요. 이 마대가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 흔히 쌀 마대라든지 아니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쌀 마대는 촘촘해요. 촘촘해서 숨을 못 쉬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한테 마대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촘촘한 마대였어요. 촘촘하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다는 소리거든요. 마대가 튼튼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발효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고열 속에 3번 정도 있어야 되니까 썩지도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숨도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숨 쉬는 마대네. 여기에서 고열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면 약 한 7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발효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실내 온도가 24도, 25도 나왔잖아요. 여기 마대 사이에다 꽂아보면 약 한 4, 50도가 떠요. 지금도 온도로는. 지금도 좀 따뜻해요. 네네. 지금도 한 4, 50도가 뜨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잔열이고, 제가 보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실온처럼 이제 가까이 나오면 완전히 그냥 다시 한번 말려야 돼요. 이걸 말리지 않으면 이 수분이 이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효가 끝났잖아요. 새로운 먹이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응애입니다. 응애가 들어오면 이 톱밥은 더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유충들한테 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본인이 터득을 해버리면 굉장히 또 쉬워요. 제가 말하니까 좀 어렵게 과정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어렵지 말으라고 제가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실패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는 너보다 좀 더 낫게 할 거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니, 내가 쟤보다 좀 더 잘해야지, 월등해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교수님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배우실 때는 일단은 속눈썹 치고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해보시고, 이게 잘 됐을 때는 사육을 하는 과정에 본인이 여기에서 놓친 거 아니면 새로운 걸 착안했을 때는 그때는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낫더라 하면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유능한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박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더 좋았던데요.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이잖아요.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게 최고다는 소리는 못해요. 왜? 각기 사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환경에서 제가 8년 동안 이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고집에서 쓰고, 이것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만 그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싫어요. 이제는. 왜? 제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것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고품질을 만들 이유, 타당성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인전바이 꽃무지 애벌레가 뭐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성 식품 회사로 가는데 어떤 특이물질이 필요하다. 그럼 그 특이물질을 먹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제품 만들 때 그 제품에 이렇게 혼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은 앞으로 본인들이 어디에 이게 나갈 건지에 따라서 조금 변이는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합기를 한번 벌려드릴 텐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 발효된 거를 다시 이렇게 혼합을 해야 돼. 혼합해서 수분도 다시 써줘야 돼요. 유충이 먹고 살 수 있는 수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조금 더 젊은 선생님이 이 배합기에 이거 한 포를 투척을 한번 해보십시오. 투척하면 그 느낌들이 올 거예요. 내가 이거 배합기에 넣는데 어느 정도 뭐 힘이 든다. 내가 이걸 말린다 했는데 왜 말리는지 그 이유도 있거든요. 네, 하시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한 포를 넣는데, 제가 이제 배합이 끝난 것을 이 배합기에 넣을 때는
약 한 17개 정도 투척을 합니다. 17개 정도 투척을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배합기를 돌리고 마지막 제가 배합을 끝내놓고 나서 쓰기 이제 유충들 먹이기 위해서 이제 수분을 할 때는 제가 이 물을 씁니다. 이게 이제 물 호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처음 이제 초기 배합을 할 때는 이 호수를 쓰지 않고 뚜껑을 닫고 저쪽에 있는 물라인을 씁니다. 그것은 제가 먼지를 맞히기 싫으니까. 네. 그리고 시간 타임을 보는 거잖아요. 저 옆에서 그래서 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숙달되다 보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시간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안 봐도 어느 정도 내가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초기 배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에는 생톱밥이 들어와 있고요. 이 자리에는 이제 밀키울이라든지 비빔밥 이런 것들이 여기서 쫙 진열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배합을 마친 마대가 여기 나오게 되거든요. 이 배합기에서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퇴출이 되면 저기에 있는 다이 한 다이가 딱 쌓여요. 한 다이. 제가 아까 전에 한 30몇 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퇴출될 때에 한 16개, 17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게 지금 2번 퇴출한 거거든요. 한번 살려보세요. 몇 개가 나와요. 저는 잘 안 살려고 거든요. 잠시만요. 다 틀려요. 9개, 9개를 10개를 하니까 거의 35개에서 38개 사이 뭐 이 정도. 그래서 함께 한 16개, 17개가 여기서 이제 배출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분을 제가 육안으로 보고 맞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수분이 덜 들어갔을 때는 희끗희끗하다 했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희끗희끗해요. 입자들이. 조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 입자들은 굵은 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배합기를 가령 1시간을 돌려버리잖아요. 이 입자들이 다 깨집니다. 고화죠. 이렇게 입자들이 고왔다고 좀 거칠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배합기를 충분한 시간을 돌려주시면 이 입자들이 고와지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A사, B사 이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장시간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B사 같은 경우 입자가 좀 컸기 때문에 B사는 제가 1시간 돌려봤어요. 배합기에서 그게 분쇄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발효가 일어났잖아요. 발효가 일어났기 때문에 풀어질 수 있다는 잘 부서져요. 다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압력에 의해서도 부서지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강변에 돌을 보는 것처럼 돌이 굴러다니면서 동글동글 이렇게 맨질맨질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와집니다. 그러니까 좀 입자가 거칠은 톱밥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이 배합기를 좀 장시간 돌려주시면 고운 입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그러시면 그 거친 입자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친 입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안 먹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입자가 거칠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날카롭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유충을 수확할 때 뭐 콩채로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어떤 임의적인 힘을 가하게 돼요. 손으로 이렇게 밀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걷어내는데, 이 흔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유충들이 터져요. 이게 상품성이 더 쓰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로서는 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합기는 돌릴 때에는 이 톱밥 관계를 본인들이 육안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돌려도 되겠다, 아니면 조금만 돌려도 되겠다, 그것은 조금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동안에 이러한 내용을 말해주는 선생님이라든지 박사님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왔던 노하우입니다. 박사님들은 연구를 했던 거고, 저는 현장에서 단연간 하면서 터득한 거고, 저는 연구를 하는 연구사가 아니잖아요. 농장주로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온전하게 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점을 아시면 재밌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차를 마무리하신 건데요. 네. 지금 투입한 그 톱밥이 3차를 마무리했는데 마무리하고 며칠 더 있어야 쓸 수 있나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0일에서 한 2주 정도 톱밥을 1차를 말리고 말린 톱밥을 제가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것은 6번 방의 비밀이네. 네, 여기 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발효가 이방 끝나서 나왔던 곳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경사가 져 있고 환기가 돼 있어요. 경사가 진 것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는 여기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일어나요. 수증기가 일어나면 이 수증기 물방울이 결국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발효톱밥으로 다시 떨어지게 돼요. 발효톱밥으로 떨어지면서 이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 부식이 안 돼요. 발효가 안 되고 썩어요. 수분이 모여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각을 줘봤더니 각을 타고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냈던 현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이걸 건축할 때는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렇게 지으라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생각했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자를 제가 드리게 되면 그 책자를 보고 여기서 사진 찍었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톱밥 말리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방 하나가 비었던 게 그 방의 칠을 여기 톱밥을 꺼내놨어요. 네, 여기 공간을 보면 공간을 띄엄띄엄 놔뒀어요. 공기 순환이 돼가지고 마르라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수첩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거 꺼낸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선생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수분 안내 어떻게 들린지. 어때요? 아까 공부하고 지금하고 수분 안내이 어때? 그죠? 선생님은 아까 마대를 안 보셨어요. 근데 아까쯤에 마대를 보면 여기 이제 조금 더 젊은 선생님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3일 됐는데 지금 여기 마대에는 수분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짧게는 한 10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색감도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초콜릿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게 수분이 들어가면 또 약간 검정색으로 변이가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최종 단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마지막 3차까지 끝나고 네. 이게 한번 말리고 열을 식히고 나서 쓰란 말씀이시죠? 마대 장단점 아까 제가 말씀을 냄새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아까 3차보다? 예, 3차. 예. 네. 제가 마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마대를 보면 코팅 상태가 좋아서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촘촘해요. 근데 여기 마대를 보면 조금 엉성한 것처럼 보이고 조금 크다고 해야 되나요? 구멍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좀 더 숨을 많이 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뭐 아까 B사였는데 A사하고 B사하고 봤을 때 이게 똑같은 한 포를 가정했을 때 양이 달라요. 마대 크기도 달라요. 그러네. 근데 단가는 얘가 좀 싸게 느껴졌어요.
얼마예요 그거는? 그 가격은 이제 회사에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톱밥 받는 게 A사 같은 경우는 톱밥 원료 가격만 4,100원, B사 같은 경우는 이 원료 가격만 3,800원. 근데 무게가 근데 다른 것 같아. 무게나 아니면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B사가 양이 적죠. 월등히 적었어요. 제가 해봤을 때. 근데 제가 지금 B사치를 발효를 했는데 B사 것을 A사가 공장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못했어요. 톱밥 날도 바꿔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휴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니까 당장 이 B사를 괜찮다고 해서 선택해서 왔는데 B사는 600포가 들어왔어요. 600포가 들어왔는데 500포 발효한 것보다 양이 안 나왔어요. 양도. 네. 전체적인 양이. 그리고 단가는 이게 훨씬 더 비쌌어요. 양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일부 저희한테는 지원이 돼요. 일부. 가령 지금 5톤차 기준을 잡고 저희 집에 오는 운송비가 약 한 31만 원에서 33만 원이에요. 저 강원도에서 오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일부 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A사로부터. 근데 이 A사는 저희하고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협박 관계를 하다 보니까 기업도 살아야 되고 농가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협의점을 찾는 게 뭐냐면 톱밥 값을 좀 낮춰달라. 요구한 게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거에서 톱밥 값을 좀 낮춰달라. 그랬더니 톱밥 값은 원료 값은 힘들다. 대신 다 적혀있네. 우리가 일부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저희 농가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근데 B사는 뭐 자기 회사 뭐 홍보도 좀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지만은 어떠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래가지고 꼭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좋다를 떠나가지고 톱밥 회사는 저희 남원에도 있어요. 저희 지역 옆에 남원에도. 근데 불순물들이 많이 섞이고 기타 나무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제가 좀 균일한 품질의 톱밥을 못 받고 해서 조금 고생이 되고 비용이 들지만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를 위해서 저는 그 수고도 마다 않고 강원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대라든지 아니면 톱밥 이런 비교 분석들 제가 전체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이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건축 농가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차 발효에 뭘 넣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발효는 제가 이제 3번의 과정을 거쳐요. 네, 3번 과정 거치는 게 말이 3번이지 제가 아까 한 포 정도를 다른 선생님한테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톱밥을 할 때는 큰맘 먹고 하셔야 돼요. 네, 큰맘 먹고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한 원리로 봤을 때 톱밥이 뭐 300포 아니면 500포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배합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이제 발효 다이에 쌓이기까지 과정이 한 3번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 3번 움직이는 과정이라면 한 포를 움직이게 되면 3포가 움직이는 거고요. 한 포를 가지고 3번 움직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300개 마대를 기준적으로 한다 그러면 900개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수치상으로는 300번 나왔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은 900개가 움직인다는 거죠. 3번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과정. 그리고 1차 발효 아니면 2차 발효, 3차 발효를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편법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2차 발효에서도 끝내본 적도 있고 해봤는데 3차 발효가 안 되면 건축 사회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재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재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2차만 발효를 했을 때. 유관상으로는 잘 됐다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이렇게 유충들을 키워봤을 때는 그 애로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발효를 고집을 합니다. 재발이라는 게 무슨 쉽게 얘기해서 발효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발효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재발과 일어났다. 네네네. 분변토가 나왔다고 가정했지만
분변토에 새로운 에너지, 물을, 수분을 주게 되면 그 분변토도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발효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 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차 진행 아니면 2차 진행, 3차 진행을 해봤을 때 3차 진행을 해본 이 발효 톱밥이 가장 안전하게 곤충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죠. 더 이상 발효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일어납니다. 1차, 2차, 3차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안으로도 가능하고요. 제 걸 기준 잡았을 때 육안으로 가능한 거죠. 다른 농가 건 또 틀릴 거고 현장마다 약간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작업 일지를 씁니다. 그것도 현장에다 써놓습니다. 일지에다 써놓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걸 놓쳤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네, 일로 오세요. 가지고 이 3차까지 발효를 안 와? 했는데 1차에서는 많은 양분을 넣어줬잖아요. 2차에도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넣었었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차에 넣어줬더니 이제 3차 발효를 진행을 했잖아요. 3차 발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재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차에다만 전체적인 양분을 넣어주고 2차는 수분만 넣어줘요. 수분만 넣어주고 마지막 3차를 또 수분만 넣어주는데 제가 지금 3차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인다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뜸을 들인 밥하고 뜸을 들이지 않는 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희 발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1차 발효에 모든 양분을 한꺼번에 투입해주고 2차, 3차 진행은 수분으로만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뜸까지 들이고 마지막 뜸을 들이고 나서 곤충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날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래를 보니까 네. 별도의 냉난방 시설은 없는 것 없습니다. 같은데 네. 그냥 자연 발효인가요?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전체 발효실 면적 대비 그 톱밥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지지 않나요? 그렇죠.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틀려집니다. 여기 발효장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톱밥 다이가 11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10개에서 11개, 많이 넣으면 11개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 10개에서 11개 그걸 마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개만 발효를 했다. 발효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공간 효율에 대해서 뺏기니까. 그러면 본인이 발효장을 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발효를 하겠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발효실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크게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을 2개로 나눈 이유도 그거예요. 방을 2개 나눈 이유도. 왜? 내가 예를 들어서 흰자방에 고무지가 안 발렸다. 2개 다 발효할 필요는 없잖아요. 힘들게. 크게 만들기보다는 작게 2개를 만드는 게 그렇죠,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융통성 있게 본인이 힘들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발효했던 내용들을 써놨는데 1차, 2차, 3차 구분을 줬고요. 그 다음에 1차에는 예를 들어서 가령 4월달에 했다. 그랬는데 2차가 언제 들어갔냐? 1차가 4월 5일날 들어갔어요. 4일날, 5일날. 그리고 2차가 5월 23일, 24일. 굉장히 늦었죠. 지금 빨간 걸로 쓴 것이 동일 네네네. 톱밥에 대한 동일 날짜. 발효종인가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3차가 진행됐던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차는 제가 안 써놨는데 별도로. 별도로 안 써놨고 지금 보면 마지막 썼던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7월 달에 넣은 것 같아요. 7월 31일 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톱밥이 그 다음에 2차가 진행했던 게 9월 5일 날. 그리고 3차 진행한 게 9월 21일. 이건 제가 썼기 때문에 저만 알 수 있는 그냥 풀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차가 한 달 걸렸고 2차는 한 15일 정도 그 정도. 근데 이 발효를 제가 해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어요. 한여름에 하느냐, 한겨울에 하느냐, 아니면 봄에 하느냐, 가을에 하느냐. 이 계절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큰 거죠. 외부 온도가 높으면 발열이 빨리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가 더우니까 우리 여름
한낮에 열대야가 있다고 했을 때는 도시 온도가 보통 한 26도에서 28도까지 저녁에도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10도 미만이잖아요. 보통 보면 뭐 영하권 굳이 안 간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효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온도계에 꽂아가지고 매일 검사도 못 하겠고, 그래서 발효장 안에 온도계를 설치한 거죠. 이 안에 실내 온도를 보는 거죠. 실내 온도. 발효의 온도를 보는 게 아니고. 발효의 온도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제가 다음 작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저희 그 6번 방은 비어 있으니까 현재 16도고 그렇죠. 7번 방은 발효가 진행 중이니까. 24도로. 네네네. 그러면 보통 여기 이제 장수니까 여름에도 좀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해도 반대로 한낮에는 오히려 하늘하고 가깝기 때문에 따갑습니다. 여기가 30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때는 좀 온도가 발효장 기본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은 과발효가 된다랄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온도의 이제 변화 이걸 일자별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제가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자별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온도의 편차를. 근데 이거 봐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여름에 썼던 온도 기준을 적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저는 이거 볼 이유가 없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온도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한번 와서 봐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여기에 지금 이제 7월달 써놨던 것이고 날짜를 여기에 모르게 놨잖아요. 그 다음에 접시가 아니에요? 8월 1일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몇 시에 체크를 했는지 예. 이것을 이제 참고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건 현재는 그냥 실외 온도가 아니라 발효장 온도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막 50도, 51도 이렇게 변화들이 있잖아요. 56도. 근데 발효장 온도가 뭐 최고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안 좋다 뭐 이런 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럼 뭐 여름철에 실외 온도가 그러면 뭐 35도 이상 넘어가면 발효를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저는 여기는 일단 고열 발효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처음 시작했던 날이 7월 한여름이라고 하는데도 바로 뜨자마자 56도를 찍었어요. 네. 다음날 바로 고열이 떠요. 한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반대로 한 2, 3일 정도 쭉 가다가 쏙 올려버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8월 1일로 내려오니까 50도, 그 다음에 8월 20일 정도 내려오니까 한 38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 차를 하는 시점을 잡으실 때 네.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 차를 하시나요? 30도를 기준으로 저는 2차 발효, 3차 발효를 진행합니다. 너무 온도가 떨어져도 다음 이렇게 수분을 관리하면서 또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열을 올리려면 또 며칠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으로 좀 틀리다 보니까 그건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했다 싶을 때는 저기 온도계를 기준 잡고 30도를 봅니다. 네. 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차 발효할 때 다른 건 안 넣고 물만 보충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현재 1차 발효 상태에서 30도대로 만약 온도가 떨어졌는데 네. 거기에다 수분을 추가했을 때 2차 발효에 들어가면 온도가 또 다시 네, 올라갑니다.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처음에 찍었던 온도보다는 안 올라가지만 예. 거기에 발효 상태에 따라 약간 틀리거든요. 온도는 발효점이 잘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한 40도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뭐 45도가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는 이제 그 온도에서 이렇게 이제 지긋하게 또 빠지고, 그 다음에 3차도 마찬가지로 한 30도 기준 잡고 3차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한 40도로 기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지긋하게 빠져요. 한꺼번에 그냥 쑥 빠지진 않아요. 1차에서는 온도차가 좀 심해요. 온도차가. 왜냐면 제가 이거 이제 입자가 조금 이렇게 통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제가 되게 설명을 못 하겠고 해보니까 배합기에 돌아갈 때마다 이 입자는 부서지거든요. 입자는. 그래서 좀 더 고와지고 좀 더 고와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통기성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이 좀 빠지니까 온도 편차도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효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분 함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과하지만 않으면 발효는 문제는 없어요.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정한 수준. 그래서 제가 아직 지그시 작업을 하겠던 게 뭐냐면 이게 잡아가지고 살짝 뭉쳐지면 수분이 그래도 60%는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수분 함량인데 사실은 수분 찍어보면요 다 100%예요. 다 100%예요. 네. 당연하죠. 물기가 있으니까 100%가 나오는 거죠. 특정기로. 네, 찍어보면 무조건 100% 나와요. 뭐 우리가 몇 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고요. 수분이 찍으면 100%가 나오지 수분이 50%짜리 수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분의 양이 있는지 그 수분 양을 보는 거지 뭐 수분이 몇 프로 수분 우리가 술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40도짜리 양주를 먹는 게 아니고 뭐 19도짜리 소주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진이 없어요. 알코올의 농도가 다른 거잖아요. 술은. 근데 발효에서는 수분은 그냥 찍으면 100% 나와요. 스톡에서. 그런 점은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뭐 습도계로 한번 찍어가서 이게 몇 도인지 이용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정말 굳이 그런 데 시간 보낼 것 같으면 그냥 본인이 좀 힐링하는 시간, 곤충들하고 교감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본인들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이제 발효톱밥에 대한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전체가 긴 것 같고 결국은 지금 현재 발효톱밥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들 농가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곤충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악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악재로 보냐면 지금 현재 여기 선생님 이렇게 세 분 계시는데 세 분 선생님이 발효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포함해서 4명이 되는 거잖아요. 원료가 똑같이 줘도 다 틀려. 다 틀리다는 소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곤충을 이제 생산을 했잖아요. 다 키웠잖아요. 문제없이 잘 키웠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뭉쳐가지고 어디 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기업이 일단은 성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A, B, C, D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샘플을 떠요. 기업에서 성분 분석하면 다 틀려요. 그럼 기업은 이제 혼돈이 옵니다. 이거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분이. 그게 다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알려준 대로 선생님이랑 다 진행을 했어. 선생님이 좀 더 좋은 걸 넣기 위해서 또 다른 거 좋은 거 쓰다 해가지고 넣었어.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분 분석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달라. 그렇죠. 물에가 물도 성분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기업에서는 성분 분석을 떠보니까 이거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떠한 기업이 됐던 어떠한 지자체 단체가 됐던 해서 우리 하림 보면 하림 사료를 만들잖아요. 대량 하림 사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닭 농장에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닭 농장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팝니까? 키우기 많아죠. 그죠? 이 여기서 나오는 곡물이 하림에서 다시 수매를 받는 거죠. 수매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가공해서 그다음에 치킨 산업으로 커지는 거죠. 우리 아마 이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불과 30년 전
그때만 치킨 산업이 이렇게 안 컸습니다. 안 컸어요. 이런 치킨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할인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참프레라는 기업이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피나는 노력을 인해 가지고 치킨 산업이 커진 거죠. 제가 곤충 산업을 봤을 때에 이런 시스템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러면 대중성은 없어져요. 저희가 곤충을 키우는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이잖아요. 건강식품을 팔아야 될 거니까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우리가 단체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혼자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아우를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데 장수 구민들 제가 여기 다 팔까요? 다 못 팔아요.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사먹는 분도 있을 테고 제 거 사먹는 분도 있을 테고 반대로 외부에서도 제가 외부로 많이 나가요. 근데 그 지역에 곤충 농가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도 100마리를 찾아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속이 되는 거고 결국은 저는 어떤 농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 됐던 곤충 농가는 뭉치나 산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혼자 간다는 것은 세 발 갖다 자빠지면 혼자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혼자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여럿이 가면 옆에 동지가 잡아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알려드렸던 거고 제가 닫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힘이 모아지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을 하려니 이러한 게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혼자서 요청한다 지자체에서 들어줄까요? 절대 안 들어주죠. 제가 듣기로 소식통에 의하면 장수군에서 우리 발효톱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따왔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그 추석 전 9월 28일 날 그 농민부 공모 사업이 있었고요. 그 공모 사업에 장수군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약 한 10억짜리 사업인데 그게 이제 톱밥 관련 사업이고요. 이 발효장이 아마 지어질 것이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은 그 장수 한우지방공사에서 TMR 사료공장이 있고요. 거기에 전체 운영 효율이 약 한 60%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40%의 효율을 장수군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발효톱밥을 거기서 아마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그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단가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물의 균일성, 먹이의 균일성이 잡히게 되겠죠. 이 균일성이 되고 되면 결국은 저도 이거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들지만 나이 드신 선배님들은 더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굳이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소비자한테 유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분명히 한우지방공사도 거쳐야 될 테고 그게 빠르면 한 2년이면 되지 않을까. 내년 1년은 이제 시설 같은 걸 지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년 한 2년 정도는 이 작업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농림부 사업으로는 최초거든요. 장수군이 톱밥 먹이원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저희 장수군이 이러한 것을 이제 선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 장수가 곤충으로서 새로운 농업을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장수군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장수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자, 한 말씀. 예. 아니, 지금- 저희 쪽 그 사업이 아니라서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하기에는 장수군에서 우리 건축 농가들이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사실 접하고 싶어도 되게 힘들다. 이게 톱밥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사육하는데 접근을 못 한다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접근성, 그러니까 곤충 사육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죠. 아무튼 그래도 우리 곤충 사육하는 입장에서는 톱밥 정도는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장님? 네. 이제 끝 인사말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좀 장시간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면으로 했으면 더 많은 질문과 아니면 제 답변이 더 나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농가로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새로 진입하는 그 두려운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할 것이고 나의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이걸 원한다 아니면 어떠한 의미에서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인지 아니면 나의 그냥 야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즐겁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즐거웠기 때문에 돈은 부가적으로 따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에 있는 이런 자리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백만도리는 더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농가들하고 더 협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아니면 농가들과 이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나로 돌아와서 오늘 백만돌이 발효톱밥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어휴, 얼굴이 그냥 달덩어리긴 한데 한번 더 어. 수분을 주고 너무 긴 시간이라 제가 이거 들고 있느라고 겁나 힘들었어요. 아무튼 모두 즐거운 오후 시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꼭 라이브 방송 8차 끝.